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지리 선생님, 지리는 빡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강 지역구분과 지역조사라는 주제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1단원 국토인식과 지리정보에서도 중단원 2단원에 해당되는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정보에서 지리정보 파트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지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을 조사하는 방법까지 3가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처럼 학습지를 꼭 준비를 미리 해주시고요. 매 시간마다 제가 철저하게 학습지 사진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것처럼 학습지를 미리 프린트를 하셔서 공부할 준비를 한 상태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제가 매 수업을 할 때마다 시작할 때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고 있어요.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 익숙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있습니다. 네, 맞춘 친구가 있을까요? 과연? 정답은 이곳은 대전시청입니다. 대전시청이 되겠고요. 여기 세계로 열린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이고, 대전시청 옆으로 여기에 대전시 의회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요 뒤쪽으로는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 교육청이 위치하고 있고, 뒤쪽으로는 을지대병원도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 서구청, 조세청, 국세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 또 법원과 대전지방법원, 그다음 요 뒤로는 정부청사 건물까지. 지금 우리 대전의 거의 대부분의 행정기관들이 다 여기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대전시 둔산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둔산동. 네, 둔산동인 것을 지금 파악할 수 있는데, 둔산동인 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요 근처에 이제 대략적인 느낌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대전인 걸 알 수 있는 힌트. 사실 요 대전시청 건물도 있겠지만, 요 뒤쪽으로 가보면은 여기 아주 작게 보이는 한비탑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비탑은 사실은 이제 엑스포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전 엑스포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엑스포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한비탑을 통해서 또 여기 대전이구나 라는 것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랜드마크. 이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가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가 없더라도 그 지역만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그 특징들을 우리가 지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특징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사례를 가지고서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대전의 입지를 조금 더 분석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의 입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남한을 쭉 확대한, 지금, 대한민국을 확대한 지도상에서 대전은 어디에 있나요? 대전? 그쵸, 대전은 지금 요 아래에 중간에 국토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사이에 끼고 있는 지역이고요. 전라북도와도 인접하고 있으면서 이 세 도와 지금 인접하고 있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대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의 형태를 보고서 대전은 우리나라의 심장과도 같다. 왜냐면 지금 형태가 약간 심장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요런 형태가 지금 마치 우리 몸에서 뛰고 있는 심장 같은 형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전의 이제 심장 같은 요 대전에 구는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성구 일단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대전의 원래 원도심, 중앙할 때 중자를 쓰고 있는 중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대전의 과거, 대전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동구가 위치하고 있고 또 대전의 공단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또 테크노밸리 등등 여러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는 대덕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해서 대전은 크게 5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5개의 구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대전의 랜드마크라고 하면은 여러 지역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원픽으로 꼽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냐 가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요? 그렇죠, 여러분. 네, 대전의 엑스포 다리입니다. 93년도에 엑스포를 하면서 대전시 갑천을 잇는 그런 다리로 만들었던 엑스포 다리이고요. 밤이 되면 여기는 예쁘게 불을 켜줘, 이렇게. 밤이 되면은 이런 대전의 랜드마크인 엑스포 다리에 여름철에 가면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저녁에 음악 분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꼭 여름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꼭 참석하는 편인데 여러분도 시간이 될 때 참석하셔서 학업 스트레스 날리고 이런 예쁜 경관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특징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간 범위를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 지역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 여러분 대전하면 딱 떠오르는 특징 뭐가 있나요? 대전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노잼 도시다. 전국구 1등 노잼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고 대전에도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전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일단 과학의 도시, 그리고 교통의 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과 교통의 선두주자로 대전을 꼽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의 특징, 고유한 특징들을 우리가 지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성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더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딱 사진들에 보이는 모습들을 봤을 때 여기 어디일 것 같아? 딱 떠오르는 곳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힌트를 주자면 우리나라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네, 여기는 바로 서울이에요, 서울. 네, 서울이 되겠고요. 서울인 거 맞춘 친구들 있나요, 혹시나? 서울인 거 맞춘 친구들 뭘 보고 맞췄나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63빌딩이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이거 사실 옛날 사진, 무료 저작권 사진을 찾다 보니까 옛날 사진이라서 63빌딩 외에는 굉장히 휑한 모습이긴 하지만 63빌딩 올라가 있는 거 봤을 때 얘가 서울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고 요즘에는 뭐가 있나요? 요즘에는 롯데타워가 또 새롭게 서울의 그런 랜드마크로 또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여러분. 네, 두 번째 지역이고요.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바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또 태어난 도시 부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인 걸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광안대교가 지금 뒤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동백섬, 동백섬에 커다란 회의장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지역의 랜드마크, 또 여기 지금 부산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밤바다가 보일 수 있죠. 밤바다.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부산이구나 라는 것을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갖는 특징, 그 지역만의 특징, 지역성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지역을 학문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왼쪽 지도와 오른쪽 지도가 같은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쵸? 왼쪽 지도의 지금 힌트들을 보시면은 왼쪽 지도에서는 땡땡 주거지역, 공업지역,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각각 무슨 지역,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역을 나눠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A초교 통합권, B초교 통합권이라고 해서 어떤 아파트 사이에 있는 지금 초등학교, 그다음 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 초등학교의 통합권, 이 초등학교 영향을 미치는 그 권역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려놓은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땡땡 지역, 주거 지역, 공업 지역, 공원 지역처럼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나눠놓은 것을 우리가 동질 지역,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동질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초등학교, B 초등학교처럼 어떤 특정 초등학교의 통합권, 그래서 하나의 중심지가 있고 이 중심지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 이 중심지에 영향을 받는 나머지 지역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지에 영향을 받는 곳들을 체크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기능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지의 영향을 받는 이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후지라고 얘기를 해요. 배후지. 너의 배후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배후에 있다. 배후지라고 하는데 중심지와 배후지와의 관계로 구분되는 지역을 기능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가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럼 지역 구분에서 지금 가와 나를 보시면은 각각 구분할 수가 있겠죠. 가와 같은 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니까 얘는 무슨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누는 거 봤을 때 얘는 동질지역이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나와 같은 그림은 지금 어떤가요? A 통합권, B 통합권, C 통합권 이런 것처럼 하나의 중심지가 있고 중심지에 영향을 받는 곳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기능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중심지의 기능을 받는 배후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기능 지역이라고 한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 이 두 가지로만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역 구분을 했을 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곳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A와 B를 구분했을 때 A라는 특징을 갖는 곳, 그 다음에 B라는 특징을 갖는 곳을 구분했는데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 집합, 수학에서 집합에서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죠. 딱 그렸을 때 A라는 특징을 갖는 곳, 그 다음 B라는 특징을 갖는 곳,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는 곳이 겹쳐지는 곳들이 생기게 되죠. 바로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점이지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얘기하자면 그쵸 교집합 같은 것이죠. A와 B의 교집합 같은 것이 바로 지리에서는 점이지대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이지대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래 중에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하고 끝나는 네, 그런 조영남 씨의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화개장터라는 노래의 배경이 바로 여기 구례와 산청 사이에 있는 화개라고 할 수 있어요. 화개. 그래서 화개라는 지역에서 장터가 열리는데 이 장을 우리가 화개장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개장터는 지금 주황색 전라도와 그 다음에 초록색 경상도 전라도와 경상도의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개라는 지역 자체가 전라도와 경상도의 영향을 모두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화개장터를 하면은 이 전라도에서 생산된 물건들도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경상도에서 나온 물건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래 가사를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방금 전에 부끄럽게 불렀었던 화개장터라는 노래 가사를 좀 넣어봤어요. 노래 가사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 이 노래 가사 좀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지리적인 노래예요. 첫 번째, 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례사람 다스마다 이어라져 창을 펼치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특히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례사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하동은 사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하동은 경상남도에 속해 있습니다. 또 윗말 구례사람 이거 나와 있는데 구례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역이 사실상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장을 펼치는 곳, 그곳이 바로 화개장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곳,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의 특징을 모두 가지는 이런 곳을 우리가 점이지대라고 한다. 같은 특성들이 겹치는 지역, 점이지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광양에선 삐걱삐걱 나룻배 타고 산청에선 부릉부릉 버스를 타고 광양은 전라남도에 속하고요. 네, 산청은 역시 경상남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모두 또 남부에 속해 있긴 하지만 광양은 여기, 산청은 여기 있긴 하지만 두 지역 모두 또 여기 화개장터에서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런 글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경상도와 전라도 모두에 영향을 받는 곳 화개장터가 바로 점이지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네, 제가 화개장터를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저작권 문제에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카카오 맵에서 영상을 좀 녹화를 해왔습니다. 함께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화개장터 검색을 하고 여기서 지금 로드뷰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쭉 당겨 볼게요. 따라 보면은 그쵸? 너무 예쁜 화개로를 따라서 지금 화개장터로 들어가고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가 또 봄에 정말 예뻐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봄이 되면은 이렇게 보면 지금 2011년 4월 달에 찍은 자료를 볼 수 있죠? 4월 달에 벚꽃이 만개할 때 들어가 보면은 쌍계사가 또 하동에 있는 것이거든요. 요 근처에 너무너무 예쁜 벚꽃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이 터널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화개장터에 이르게 돼요. 이렇게 예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가게 되면은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섬진강 제첩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섬진강 제첩국은 반드시 꼭 먹고 가시기를 강추하고요.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지역구분으로 넘어와서 요거까지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구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분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 조선시대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지역구분을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지에서는 이 지역구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 이름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들으려면은 이 지역 구분을 알아놔야만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역 구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고요. 같이 하나씩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위에서부터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북지방, 그리고 관서지방, 관동지방이라는 세 개의 지금 지방이 보이고요. 이 세 개의 공통점들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관북지방, 관서지방, 관동지방.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통점? 그렇죠. 땡땡 관이 지금 들어간다는 거죠. 관이라는 글씨가 모두 관북지방, 관동지방, 관서지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관이 뭐냐면 바로 천령관의 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령관이라는 것이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 천령관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것을 관북지방, 이 천령관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것을 관동지방, 그리고 천령관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것을 관서지방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관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것이 관동지방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원도가 속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강원도가 대관령 혹시 아나요? 대관령? 여러분, 대관령 양떼축제를 하잖아요. 이 대관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관령의 동쪽 영동지방, 대관령의 서쪽 영서지방으로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관동지방이라는 표현보다도 영동지방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표현은 꼭 알아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더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와서 해서지방, 여기는 이제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바다의 서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과거에 서울 기준으로 여기 경기 앞바다의 서쪽에 있는 곳 해서지방이라고 표현했던 것이고요. 다음 경기지방 중요하죠. 경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 경기지방과 같은 말입니다. 경은 서울 경자이고요. 기는 주변 기자예요. 서울 주변에 있는 지방, 경기지방 너무 어렵지 않죠? 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조령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고개가 있습니다. 땡땡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고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땡땡령. 근데 이 조령이라는 고개, 이 조령 남쪽의 지방은 우리가 영남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영남지방 역시 중요하고요. 그런데 영남지방 옆에 있는 영남지방에는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속해 있죠. 영남 쪽 옆에 있는 호남지방,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호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왜 호남지방이냐? 그래서 호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호는 바로 금강의 옛날 이름인 호강. 엄마 내가 호강 시켜줄게 할 때 그 호강. 네, 아니고요. 호리버입니다. 호리버. 그래서 호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호남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호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곳 호서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호강이 제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호강의 흐름이. 그래서 이 호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곳 호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 같은 곳들이 되겠고요. 이 호강을 기준으로 남쪽이 호남지방 이렇게 분석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조금 막 어지럽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지금 뭐 어떻게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추천하고요. 여기 제주도는 과거에 따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까 봤던 관북지방, 관서지방, 관동지방, 천령, 관을 기준으로 세 가지 구분되고요. 그리고 경기지방, 그 다음 호서지방, 호남지방은 호강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 그 다음 영남지방은 조령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크게 봤을 때, 휴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위쪽, 북한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 북부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중부와 남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중부지방은 경기지방, 그리고 관동지방, 호서지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부지방에 해당되는 것은 영남지방, 그 다음 호남지방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봐야겠죠? 네, 여러분, 전통적인 지역 구분은 그래서 표로 정리를 좀 마저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도 있습니다.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 보시면은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전통 행정구역의 도 이름을 정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재밌는 사실인 게 이름을 되게 쉽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별걸 다 줄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함경도, 관북지방에 해당되는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뭐와 뭐를 줄인 거냐? 바로 이 함경도의 가장 큰 도시였던 함흥과 경성, 그래서 함흥의 함, 경성의 경을 따서 함경도라고 붙인 것이고요. 다음 관서지방 평안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안주, 평안도, 다음 강원도도 강릉, 원주, 강원도, 황해도도 황주, 해주, 황해도, 경기도는 서울 근처라서 경기도, 다음 충청도도 충주, 청주, 충청도, 전라도도 전주, 나주, 전라도, 그 다음 경상도도 경주, 상주, 경상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도시들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만들었던 시기, 조선시대 때, 그 시대 때 강원도에서 가장 컸던 도시였던 강릉, 원주. 이 이름을 지을 당시에 가장 컸던 도시들을 기준으로 만들었던 도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 도 이름들을 여러분 지금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특히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썼던 팔도에서도 이 5개의 도 이름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와서 충청남도 북도, 그다음 전라남도 북도, 경상남도 북도 나눠서 총 8개로 아직도 쓰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구역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시 하나, 광역시 6개, 그 다음 특별자치시 하나, 도 8개, 특별자치도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시는 특별하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별시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특별자치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하니까 세종 하나밖에 없고요. 얘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죠. 특별자치도도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붙는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고,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겠죠. 광역시는 일단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6개의 광역시로 이루어져 있다. 대전,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도 역시 광역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고요. 도 지역도 역시 8개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조선의 팔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남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또 남도, 북도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까지는 나누지 않았죠. 근데 충북, 충남 나눴고요. 그 다음에 전북, 전남, 전라도를 나눴고요. 그리고 경북, 경남도 역시 경상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의 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깝지만 좀 먼 세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세종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죠. 특별자치시인데 여기가 바로 세종의 그 유명한 정부청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라인이 사실 뭔가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 닮은 것 같아 보이나요, 여러분? 이걸 맞춘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도 보면은 쭉 보시면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이 지금 청사의 모습이 사실은 용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용, 드래곤. 네, 드래곤, 세종, 새 드래곤. 네, 용을 본따서 만든 모습인데, 네, 이런 모습으로 용이 비상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만든 특별자치시이다. 그래서 행정기능을 주로 분담하는 도시, 행정기능 중심의 도시.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해서 행복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행복도시. 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 대면 계약을 했을 때 이건 퀴즈로 한 번 더 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지역조사의 절차인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동여지도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고 자주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이 순서를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순서를 쭉 따라가면서 하나씩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지역조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 여행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답사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답사. 내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뭘 볼 수 있는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답사 또는 지역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먼저 이거 답사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여행을 하는 이유, 답사를 하는 이유를 먼저 정해야겠죠. 그래서 조사 목적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 목적을 정했다. 내가 뭘 조사할 건지, 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정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조사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다면 어디를 지역을 선정할 건지, 어떤 지역에 갈 건지 지역을 선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과학의 도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지역으로는 단연 대전을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지역 선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산에 여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산에 나는 바캉스를 즐기고 싶어. 부산에 가겠어. 선정했어.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이제? 부산의 맛집, 부산에서 놀 수 있는 거, 부산에서 뭘 하면 좋을까? 뭘 하고 놀면 제일 재미날까? 일단 조사를 인터넷에서 쭉 하겠죠. 그래서 역시 실내 조사가 들어갑니다. 인터넷으로 쭉 조사를 먼저 가기 전에 실내에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이제? 기차표를 끊고 가야겠죠. 그래서 출발해서 도착을 해가지고 야외 조사를 직접 하는 것이 지리정보의 수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집이 끝났다고 하면은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끝났다. 너무 재밌었다.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았던 내용들,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찾고 보고 느꼈던 내용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주제도로 작성하기도 하고 도표로 작성하기도 하고 보고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토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게 되면은 이 지역에 대한 지역조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별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냥 여행한 순서를 떠올려 보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대면 계약을 하고 나서 수행평가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제가 수행평가로 한 번 더 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았지만 여러분 재밌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내용으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